평양 한복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권력자의 저택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보위부장의 경비를 맡은 엘리트 장교가 그 집 안주인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발각되는 순간 공개 처형은 불 보듯 뻔한 상황.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목숨을 건 도주를 감행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고 왜 모든 것을 버리기로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 가명입니다. 저는 평양 한복판,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평양에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구역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당 간부셨고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동생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이었죠. 어린 시절 제 기억은 늘 따뜻합니다. 아침이면 대동강변을 따라 학교에 갔고 방학 때면 가끔 묘양산이나 칠보산 같은 곳으로 가족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버지의 지휘 덕분이었죠. 평양 아이들은 다른 지역 아이들보다 배급도 잘 나왔고 학교 시설도 좋았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저는 체격이 좋고 머리도 괜찮아서 선생님들의 기대를 받았습니다. 너는 장군님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인재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그 시절 우리 또래 아이들은 모두 군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저처럼 평양 출신 엘리트 가문의 자식들은 인민군이 아니라 국가보위부나 호위사령부 같은 특수기관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19살 되던 해, 저는 국가보위부 산하경비 양성기관에 선발되었습니다. 그곳은 전국에서 선발된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대부분 평양이나 주요 도시 출신 간부 자제들이었습니다.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구보를 뛰고 사격훈련, 격투훈련, 사상교육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었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강해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20대 중반, 저는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첫 배치는 평양 시내 주요 시설 경비였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묵는 호텔이나 당 간부들의 관절을 지키는 일이었죠. 그 일은 생각보다 지루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경계 근무를 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고 상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저는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국가보위부 부부장 동지의 개인 저택 경비 책임자로 발령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북한에서 손꼽히는 권력자였습니다. 최고 지도자님과 가까운 분이었고 한마디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죠. 저택은 평양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넓은 정원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었습니다. 집 안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수입산 가구들, 큰 텔레비전, 외국에서 들여온 술과 담배들, 우리 같은 평범한 인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부부장 동지는 6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키가 작고 배가 나왔으며 언제나 인상을 찌푸리고 다녔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면 고개만 까닥할 뿐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비 철저히 하라는 말만 가끔 던질 뿐이었죠. 저는 그분이 무섭진 않았지만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10명의 경비 병력을 지휘했습니다. 우리는 교대로 저택 정문, 후문, 담장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밤에는 서치라이트를 켜고 경계를 섰고 낮에는 정원을 순찰하며 수상한 움직임이 없는지 감시했습니다.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감히 보위부 부부장의 집에 침입하겠습니까? 그때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고 조국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부부장 동지가 이렇게 잘 사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지위에는 그만한 대우가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정원을 순찰하던 중 저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정원 한쪽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그날 저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다시 본 것은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저녁 경비 교대 시간에 정원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막 지고 있었고 대동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그 벤치에 앉아 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젊었습니다. 아마 27, 8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얀 피부에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고 소박한 조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것은 그녀의 얼굴이 아니라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저는 경례를 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경비 동무, 저 산이 뭔지 아십니까? 그녀가 가리킨 곳은 멀리 보이는 모란봉이었습니다. 모란봉입니다. 동무. 그렇군요. 저는 청진에서 왔습니다. 평양에 온 지 3년이 됐지만 아직도 평양 지리가 낯섭니다. 청진, 함경북도의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진은 평양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공업 도시이고 바다가 있고 사람들이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곳이죠. 그런데 그녀가 왜 평양에, 그것도 이 저택에 있는 걸까요? 청진이시군요. 바닷가 고향이시네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다를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부셨거든요. 매일 아침 배를 타고 나가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고향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눈빛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걸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슬픈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실례지만 동무께서는 부부장 동지의 첩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북한에서 고위 간부들이 여러 명의 여자를 두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특히 기쁨조 출신 여성들이 간부들의 첩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녀도 아마 젊었을 때 용모가 뛰어나 기쁨조로 선발되었다가 부부장 동지의 눈에 들어 이곳에 오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비 동무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부모님과 여동생이 평양에 계십니다. 행복하시겠어요. 가족과 함께 사신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동무께서는 청진에 가족이 계십니까? 아버지는 제가 15살 때 바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오빠가 있었는데 이제 3년째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평양으로 온 뒤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라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6.25 때도 그랬고 분단 이후로도 수많은 가족들이 헤어졌잖아요. 그런데 같은 북한 땅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못 하십니까? 여기서는 모든 게 통제됩니다. 편지도 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부부장 동지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하죠. 하지만 그분은 제가 밖과 연락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녀는 감금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비록 호화로운 저택에 살고 있었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가족도 만날 수 없고 고향에도 갈 수 없고 심지어 이 정원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통제받는 삶. 그건 너무하십니다. 저는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상급자.
그것도 부부장 동지를 비판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온 것이 제 운명입니다. 청진에서 굶어 죽느니 이렇게라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란이요?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정말 행복인지, 가족도 없고 자유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그녀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 특권층으로 살아왔습니다. 배고픔도 몰랐고 자유를 억압받는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살던 세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자주 그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습니다. 저녁 해가 질 무렵, 정원의 벤치. 그녀는 매일 거기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동무, 오늘도 산을 보고 계시는군요. 네, 저 산 너머에 제 고향이 있습니다. 청진이 비록 수백 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조금 위안이 됩니다. 고향이 많이 그리우시겠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자꾸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배에서 잡아온 생선으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 오빠랑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던 일, 겨울이면 추워서 손발이 얼어 터지던 것까지도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진짜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고향을 떠나본 적 있으시죠? 부모님 산소에 성묘 못 가는 것, 어릴 적 놀던 동네 골목이 그리운 것, 그 마음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살아생전 다시는 고향에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저녁 그 시간에 정원을 순찰했습니다. 핑계는 경비 점검이었지만 사실은 그녀를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제 군대 생활, 평양의 풍경, 청진의 바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시간이 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부부장 동지의 여자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저는 물론이고 그녀도 큰 벌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슬픈 눈빛을, 고독한 뒷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경비 동무는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진짜 사랑이요. 이곳에 오기 전에도, 온 후에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게 봄이 깊어갔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피어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운 계절이 두려웠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여름이 왔습니다. 평양의 여름은 무더웠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었고 밤에도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더위 속에서도 매일 저녁 정원을 순찰했습니다. 아니, 순찰이 아니라 그녀를 만나러 갔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벤치가 아닌 정원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담장 너머로 대동강이 보이는 곳이었고 저택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동무, 여기 계셨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경비 동무, 오늘은 제가 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가 손에 든 작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이건 읽어보세요.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마시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경비 동무께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로 전합니다. 동무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게는 유일한 위안입니다. 이 차가운 저택에서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이곳에서
동무만이 저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편지를 다 읽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동무, 이상하지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다니.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여자입니다. 그것도 부부장 동지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동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저는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감정을, 이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동무를 혼자 두고 싶지 않다는 것.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정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꿈에 대해, 두려움에 대해, 미래에 대해. 물론 미래 같은 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매일 밤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부부장 동지가 외부 회의로 나가거나 다른 저택에 갈 때 우리는 정자에서 만났습니다. 때로는 1시간, 때로는 단 10분이라도.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영희였습니다. 물론 가명이지만 저는 그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영희는 청진에서 16살 때 기쁨조에 선발되었다고 했습니다. 용모가 뛰어나다는 이유로요. 처음에는 평양에서 공연을 했답니다. 노래와 춤을 배웠고 고위 간부들 앞에서 공연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3살 되던 해 부부장 동지가 저를 점찍었습니다. 공연을 보러 오셨다가요. 그 후로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제 인생은요. 영희는 부부장 동지의 3번째 첩이 되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본부인이 따로 있었고 다른 첩도 2명 더 있었답니다. 영희는 이 저택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부부장 동지는 한 달에 서너 번 이곳에 왔고 하룻밤을 보내고 떠났습니다. 그분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저 소유물로 여길 뿐이죠. 젊고 예쁜 여자를 곁에 둔다는 것 자체가 권력의 상징이니까요. 영희의 말을 듣고 있으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분들도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강제로 끌려간 분들, 전쟁 통해 가족을 잃은 분들, 역사 속에서 힘없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희생되어 왔습니다. 영희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동무는 왜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미 더러워진 몸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동무는 조금도 더럽지 않습니다. 동무의 영혼은 누구보다 깨끗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아직 사람으로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네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영희는 제게 고향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청진의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버지가 얼마나 상냥한 분이었는지, 오빠가 동생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도 따라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영희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평양에서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엄한 교육, 어머니의 다정함, 여동생과의 추억, 그리고 군대 생활, 경비 장교로서의 자부심과 회의감. 사실 저도 요즘 혼란스럽습니다. 이 체제가 정말 옳은 건지, 제가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동무도 의심하기 시작했군요. 저처럼. 네, 동무를 만나고 나서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세계에서 살아왔는지. 어느 날 밤,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동무,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곳이요? 자유로운 곳이요. 우리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떳떳하게 사랑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언젠가 어떻게든
영희와 함께 자유로운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 언젠가는 그런 곳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정말요. 약속하시겠어요? 약속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약속인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약속인지 몰랐습니다.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져갔습니다. 저택의 다른 경비 병사들이 저를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정원 깊숙한 곳을 순찰하는 제 모습이 이상했던 거죠. 어느 날, 제 부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령 동지, 요즘 정자 쪽을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경계를 강화하려는 것뿐이다. 내가 신경 쓸 일 아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병사의 눈빛에서 그도 무언가 눈치챘다는 것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어느 날 밤, 영희가 제게 급하게 말했습니다. 동무, 우리 조심해야 해요. 오늘 낮에 부부장 동지께서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슨 질문이요? 밤에 정원에 자주 나가냐고요. 누구를 만나냐고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혼자 산책할 뿐이라고. 하지만 그분이 저를 믿는 것 같지 않았어요. 눈빛이 무서웠어요. 그날 밤, 저는 영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둘 다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요.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무, 저는 동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영희,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꼭 안은 채 오래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야간 순찰조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차갑고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과 함께 우리의 운명을 바꿀 사건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평양의 가을은 아름답습니다. 단풍이 들고 하늘이 높고 맑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을은 저에게 가장 무서운 계절이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9월 중순, 부부장 동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택 안쪽 서재에서였습니다. 저는 그 방에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벽면 가득 책들이 꽂혀 있었고 큰 책상 뒤에 부부장 동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소령 김철수. 예. 부부장 동지, 자네가 이 저택 경비를 맡은 지 얼마나 됐나?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별탈 없이 잘 해왔네. 하지만 부부장 동지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요즘 자네가 밤에 정원을 자주 순찰한다고 들었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경계를 철저히 하기 위함입니다, 동지. 그래? 그렇다면 좋네. 하지만 말이야. 부부장 동지가 제 떠리에 담배를 탁 쳤습니다. 내 집안 사람들과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알겠나?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최소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동지. 가보게. 그리고 조심하게. 저는 경례를 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희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자에서였습니다.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영희, 우리,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알고 있어요. 오늘 낮에 부부장 동지께서 저한테도 경고를 하셨어요. 밤에 나돌아다니지 말라고. 만약 한 번 더 그런다면 벌을 받을 거라고.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만날 수도 없는 건가요? 저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영희, 저와 함께 떠나시겠습니까? 떠나다니요? 여기서, 북한에서, 자유로운 곳으로. 영희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 있으면 우리는 둘 다 죽습니다. 아니, 죽는 것보다 더한 벌을 받을 겁니다. 공개 처형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고위 간부의 여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형감입니다. 그것도 그냥 총살이 아니라 공개 처형입니다. 수만 명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저는 그런 광경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은 성공률이 너무 낮지 않나요? 국경에는 철조망이 있고 지뢰밭이 있고 군인들이 순찰을 돌고 압니다. 하지만 저는 국가보위부 장교입니다. 국경 경비의 허점을 압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완전히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 시절 국경 경비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지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생존 훈련을 받았고 총도 다룰 줄 알았습니다. 동무, 정말로 저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동무 없이는 저도 갈 수 없습니다. 동무 없는 자유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영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저는 그녀의 눈물을 볼 수는 없었지만 손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떨림을요. 하지만 제 가족은요. 청진에 있는 어머니와 오빤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탈북하면 가족들은 연좌제로 처벌받을 겁니다. 이것이 북한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가 벌을 받습니다. 부모, 형제, 자식까지. 영희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탈북하면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총살당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빠, 영희가 흐느꼈습니다.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제가 탈북하면 평양에 계신 부모님과 여동생도 처벌받을 것이었습니다. 당 간부였던 아버지는 모든 지위를 잃을 것이고 가족은 산골오지로 추방될 것이었습니다. 영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부모님도 동생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죄입니다. 효도는커녕 부모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다 아시잖아요. 부모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저는 평생 효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 남아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살 것인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에 나무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동무와 함께 가겠습니다. 영희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이미 3년 전에 그들과 헤어졌어요. 제가 여기 온 순간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진짜로 살고 싶어요. 동무와 함께 저는 영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살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동무를 지킬게요. 우리 함께 살아남아요.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떠날 것인가? 어떤 경로로 갈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번 달 말 부부장 동지께서 중국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비우신다고 들었어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저택이 가장 한산할 때니까요. 저는 머릿속으로 국경 지도를 그렸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 국경 지역까지는 약 400km. 차로 가면 하루 만에 갈 수 있지만 검문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국가보위부 장교 신분증과 저택의 관용차. 관용차를 탈취합니다. 부부장 동지의 차량이면 대부분의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추격이 시작되면 그때는 차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산악 훈련을 받았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이라면 산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밤새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필요한 물품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식량, 물, 옷, 지도, 나침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돈. 중국에 도착하면 브로커를 만나야 했고 한국으로 가는데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제게 금부치가 조금 있어요. 부부장 동지께서 선물로 주신 금반지와 목걸이 팔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저도 몇 년간 모은 돈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겁니다. 준비 기간은 보름. 그 보름 동안 우리는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서로 만나지도 않았고 눈빛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경비 근무를 섰고 영희는 저택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보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매일이 1년 같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부모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늙으신 아버지, 자상하신 어머니, 귀여운 여동생. 제가 떠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수용소로 끌려가 고문당하고 굶주리고 결국 죽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용서하세요. 불효자식이 이런 죄를 짓습니다. 저는 밤마다 방 안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영희와 약속했고 무엇보다 여기 남으면 우리 둘 다 죽을 것이었으니까요. 9월 28일 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부부장 동지는 전날 중국으로 출국했고 저택에는 경비 병력과 영희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 부하들은 모두 저를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오늘 밤 무슨 일을 저지를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정원 순찰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자로 갔습니다. 영희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동무는요? 저도 준비됐습니다. 가시죠. 자유를 향해. 저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담장 그림자를 따라 차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부부장 동지의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복사해둔 열쇠로 차 문을 열었습니다. 엔진 시동을 거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차가 움직이는 순간 저는 조국의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버린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희가 제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함께 가요. 끝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문을 향해, 자유를 향해, 아니, 어쩌면 죽음을 향해. 차가 정문에 다가갔습니다. 정문 초소에는 제 부하 2명이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부장 동지의 차량이 나가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밤중에 차가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소령, 동지, 한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부부장 동지께서 급히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셨다. 보위부 본부로 가져가야 한다. 하지만 한밤중에요? 명령이다. 문 열어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군인의 목소리로요. 병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삐걱. 차가 문을 통과했습니다. 뒤에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그 소리와 함께 저는 제 과거와 작별했습니다. 평양의 엘리트 장교로서의 삶, 부모님과 동생, 조국, 모든 것을요. 성공했어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에 낮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만약 병사들이 안을 들여다봤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평양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한밤중이라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텅 빈 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동강변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함경북도 방향으로요. 평양을 벗어나자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가로등도 없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습니다. 저는 전조등을 켜고 달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택 경비들이 제 부재를 알아챌 것이고 곧바로 추격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영희, 괜찮습니까? 네. 무섭지만 동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어요. 우리는 밤새 달렸습니다. 도중에 검문소가 몇 개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부장 동지의 차량 번호판을 보면 대부분의 군인들이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누가 감히 보위부 부부장의 차를 세우겠습니까? 하지만 한 검문소에서 까다로운 중위를 만났습니다. 정차하십시오.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중위가 다가왔습니다. 신분증과 통행증을 보여주십시오. 국가보위부 소령 김철수다. 저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함경북도 청진시. 긴급 임무다. 명령서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이중인은 원칙주의자였습니다. 당연히 저에게는 명령서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명령서는 구두로 받았다. 부부장 동지께서 직접 지시하셨다. 그렇다 하더라도 규정상. 그때 뒷좌석에서 영희가 기침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중위가 알아챘습니다. 뒤에 누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일이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손전등을 켜고 뒷좌석을 비췄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동무, 신분증을 보여주시오.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영희가 신분증을 보여주면 그녀가 부부장 동지의 첩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인은 즉시 상부에 보고할 것이고 우리는 체포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위를 검문소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동무, 조용히 하게. 저 여자는 부부장 동지의 개인적으로 아끼시는 분이야. 지금 청진의 친척 집에 가시는 중이고 나는 호의를 맡았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둘 다 곤란해지네. 알겠나? 저는 주머니에서 돈 뭉치를 꺼냈습니다. 북한 돈으로 10,000원 정도. 그 시절에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건 수고비일세. 이 일은 없던 것으로 하게. 중위는 잠깐 망설이다가 돈을 받았습니다. 그도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먹여 살려야 할 사람들이요.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우리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영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무,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더 큰 고비들이 남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먼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왔습니다. 우리는 평안북도를 지나 자강도로 들어섰습니다. 산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도로도 좁고 구불구불했습니다. 오전 8시쯤 저는 휴대전화가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택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제가 사라진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리는 전화. 저는 마침내 전화기를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됐습니다. 곧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요? 많아야 몇 시간. 국경까지는 아직 200km가 남았습니다. 저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산길을 따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커브길을 돌 때마다 차가 기울었지만 저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쯤 멀리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군용 헬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동무, 저 헬기 보았습니다. 차를 숨겨야겠습니다. 저는 근처 마을로 차를 몰았습니다.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집들이 몇 채 있었고 길가에는 노인 몇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같은 연배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집 헛간에 차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영희와 함께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부터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차가 없습니다. 걸어서 국경까지 가야 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이틀 정도. 산길로 가면 추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을 산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추격조가 따라오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내내 우리는 걸었습니다. 영희는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쉬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악물고 따라왔습니다. 조금만 더 갑시다. 해가 지기 전에 저 산마루를 넘어야 합니다. 네, 괜찮아요. 계속 가요. 해질 무렵 우리는 산마루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멀리 평야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산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저기가 중국입니까? 아직 아닙니다. 저 산들을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는 산 중턱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불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연기가 보이면 추격조에게 발각될 테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떨면서 밤을 지샜습니다. 가을 산의 밤은 추웠습니다. 동무, 떨고 계시네요. 괜찮습니다.
동무는요? 저도 괜찮아요. 동무가 옆에 있으니까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색견이었습니다. 추격조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동이 트기 전 우리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제 국경까지는 하루 거리. 하지만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국경 지역에는 철조망이 있고 지뢰밭이 있고 순찰병들이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우리는 숲속을 헤쳤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오후 2시쯤 우리는 마침내 국경 철조망을 보았습니다. 높이 3미터의 철조망. 그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움직이면 쏜다. 추격조였습니다. 군인 6명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부부장 동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출장을 취소하고 직접 추격조를 이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김철수, 소령, 내 놈이 감히. 부부장 동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영희, 내 년도. 그 순간 저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뛰십시오. 철조망을 향해.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안 돼요. 같이 가야죠. 안 됩니다. 둘 다 잡히면 끝입니다. 동무라도 살아야 합니다. 제 부탁입니다. 저는 영희를 밀었습니다. 철조망 쪽으로. 그리고 저는 군인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쏘지 마라. 부부장 동지가 소리쳤습니다. 아마 저를 산채로 잡아 고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군인의 총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주먹이 오갔고 발길질이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훈련받은 보위부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6대 1은 무리였습니다. 그때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뒤를 돌아보니 영희가 철조망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군인이 그녀를 향해 쏜 것이었습니다. 영희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어올랐습니다. 영희.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군인들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영희를 향해 달렸습니다. 또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제 다리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영희가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중국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도 철조망을 기어올랐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손이 찢어졌지만 계속 올랐습니다. 쏴라. 놈을 쏴. 부부장 동지가 소리쳤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탕탕탕. 철조망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침내 넘었습니다. 중국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영희가 달려와 저를 붙들었습니다. 동무,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빨리.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 달렸습니다. 뒤에서 부부장 동지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너희들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끝까지. 하지만 그는 국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땅에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비록 피투성이었지만요. 우리는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영희의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렀고 제 다리도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국경 너머에서 북한 군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비록 그들이 중국으로 넘어올 수는 없었지만 중국 공안에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저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많이 흘렀고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동무. 영희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만 쉬면.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총알이 다리뼈 근처에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상처를 봐야겠어요. 영희가 제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총상이 깊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헝겊으로 묶어야 해요. 피를 멈춰야 합니다. 영희는 자기 옷자락을 찢어 제 다리를 동여맸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동무 어깨는요? 총 맞지 않았습니까? 괜찮아요. 스치고 지나간 것 같아요. 동무보다는 덜 다쳤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쉬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땅의 첫
번째 저녁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마을을 찾아야 합니다. 조선족이 사는 마을이요. 그들은 우리말을 하니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족들도 우리를 신고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의 조선족들은 우리와 같은 핏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만주로 이주하신 분들의 후손이죠. 어떤 분들은 탈북자들을 숨겨주고 도와주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돈을 받고 북한이나 중국 공안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운에 맡겨야 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우리는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영희에게 기대어 걸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개가 짖었습니다. 한 집 대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누구십니까? 할머니는 우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피투성이의 남루한 차림이었으니까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우리는 북쪽에서 왔습니다. 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탈북자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들아, 여기 오면 안 되는데. 하지만 할머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급히 말했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누가 보면 안 되니까요. 할머니는 우리를 헛간으로 데려갔습니다. 더미가 쌓여있는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약이랑 먹을 것을 가져올게요. 할머니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헛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영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우릴 신고하진 않겠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을 봤습니까? 저는 믿어보고 싶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물과 빵, 그리고 소독약과 붕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친 데를 봅시다. 할머니는 제 다리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총알이 박혀 있네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하지만 병원에 가면 신고당할 겁니다. 그냥 두면 안 될까요? 염증이 생기면 다리를 못 쓸 수도 있어요. 아니, 더 심하면.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칼을 가져왔습니다. 불에 소독한 칼이었습니다. 아플 거예요. 참으세요. 할머니가 제 다리 상처를 칼로 벌렸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비명을 참으려고 나무 막대기를 입에 물었습니다. 영희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더. 할머니가 핀셋으로 총알을 빼냈습니다. 작은 총알이 할머니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됐어요. 이제 소독하고 붕대를 감으면 됩니다. 할머니는 능숙하게 상처를 처치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할머니의 남편이 6.25대 부상을 많이 입어서 상처 치료에 익숙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그랬죠. 전쟁을 겪으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됐어요. 같은 동포인데 도와야지요. 우리도 옛날에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따뜻한 물과 빵을 주었습니다. 이틀 만에 제대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빵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 우리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여기서 한국까지는 브로커를 통해야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얼마나 들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사람의 100만 원은 있어야 해요. 중국 돈으로요. 그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북한 돈은 중국에서 쓸 수 없었고 영희의 금부치도 그렇게 큰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며칠 쉬세요. 다리가 나아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동안 제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믿을 만한 브로커를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우리는 그 헛간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상처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제 다리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영희의 어깨 상처도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가 급하게 헛간으로 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마을에 공안이 왔어요. 탈북자를 찾는다고. 우릴 찾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만약 여기서 발견되면 저도 큰 벌을 받아요. 할머니의 얼굴에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중국에서 탈북자를 숨겨주면 큰 처벌을 받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 하죠. 할머니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떠나겠습니다. 할머니께 피해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다리도 다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음식과 약을 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주었습니다. 이건 제 친척 주소예요. 심양에 살아요. 거기 가서 이 주소를 보여주고 제 이름을 대세요. 도와줄 거예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깊이 절을 했습니다.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됐어요. 빨리 가세요. 그리고 꼭 살아서 한국에 가세요. 자유로운 땅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는 밤길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헛간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 어머니 같았습니다. 심양까지는 수백 킬로미터. 우리는 기차를 탈 수도 없었고 버스를 탈 수도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밤에만 이동했고 낮에는 숲이나 빈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우리는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군 줄이고 추위에 떨고 중국 공안을 피해 숨었습니다. 때로는 친절한 조선족 분들을 만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우리를 의심하는 눈초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영희가 말했습니다. 동무, 언젠가 우리가 한국에 도착하면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저도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작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걸었습니다. 심양을 향해, 희망을 향해, 매일 밤 별을 보며 남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국이 있는 남쪽을요. 드디어 심양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고 차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북한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년 여자분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희는 변강마을 김순자 할머니께서 보내셨습니다. 여자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빨리요. 우리는 또다시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브로커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을요.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매일매일이 불안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일주일 후 브로커가 왔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이 적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고 그저 김 선생이라고만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두 분이시군요. 한국 가려고? 네. 부탁드립니다. 돈은 있습니까? 저는 영희의 금부치를 내밀었습니다. 금반지 2개와 금목걸이 하나. 김 선생이 찬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두 사람 보내는 데 충분합니다.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어떻게 가는 겁니까? 먼저 기차를 타고 광저우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베트남 국경을 넘어요.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태국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에 가서 보호를 신청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먼 길이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가야 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거쳐야 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두세 달, 중간에 걸리면 더 오래 걸리거나 아예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걸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각 나라마다 경찰이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잡아요.
걸리면 감옥에 가거나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습니다. 영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좋아요. 내일 밤 출발합니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가져오세요. 그리고 김 선생이 우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제 신분을 밝히지 마세요.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그래야 제가 다른 사람들도 계속 도울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밤, 우리는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김 선생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국인 신분증이었습니다. 사진은 우리 것이었지만 이름과 신분은 가짜였습니다. 이 신분증으로 기차표를 삽니다. 검사할 때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보여주세요. 중국어는 못하죠? 네. 못합니다. 그럼 벙어리인 척하세요. 신분증만 보여주고 고개만 끄덕이면 됩니다. 기차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가고 큰 전광판에 열차 시간이 표시되고 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표 사는 곳으로 가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립니다. 김 선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영희의 손을 잡고 매표소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중국어로 뭐라고 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종이에 광저우라고 썼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표를 내밀었습니다. 됐어요. 성공했어요. 영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이틀 동안 달리는 기차였습니다. 좌석은 딱딱했고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북한을 떠나 점점 더 멀리 가고 있었으니까요. 기차 안에서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어를 못하는 것이 들킬까 봐요. 그저 창밖 풍경만 바라봤습니다. 넓은 평야, 높은 산, 큰 도시들.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광저우에 도착했습니다. 더욱 큰 도시였습니다. 날씨도 따뜻했습니다. 북쪽과는 완전히 다른 기후였습니다. 김 선생이 우리를 어느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사흘 쉬세요. 다음 구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흘 후 우리는 작은 밴을 탔습니다. 운전사는 베트남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브로커였습니다. 밴에는 우리 말고도 4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여자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또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평양에서요. 어머니는요? 저는 함경북도 무산이요. 제 딸이랑 같이 왔어요. 그분 옆에는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식구는 더 있었는데 중국에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남편은 붙잡혀서 북으로 송환됐고 아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라도 남은 식구끼리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헤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도 지금쯤 슬퍼하고 계실까요? 배는 며칠 동안 달렸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산길을 넘고 작은 마을들을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검문소를 만났지만 운전사가 매물을 주고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베트남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국경에 철조망이 있지만 제가 아는 곳으로 가면 구멍이 있어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운전사가 멈춰섰습니다. 저기 철조망이 보이죠? 저기 구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계속 남쪽으로 걸으세요. 새벽이 되기 전에 마을에 도착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을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한국말로 자유라고 하세요. 암호입니다. 우리는 철조망 구멍을 빠져나갔습니다. 베트남 땅이었습니다. 6명이 함께 숲속을 걸었습니다. 무산에서 온 어머니와 딸은 힘들어했습니다. 체력이 약했던 것입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분의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아이고,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하다니. 곧 한국에 가실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래야죠. 우리 딸 생각해서라도. 새벽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오두막 앞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유.
제가 암호를 말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베트남에서도 우리는 숨어 지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오두막에서 다음 브로커를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 6명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남편이 굶어 죽었어요. 배급이 끊기고 장마당에서 장사해도 먹고 살기 힘들었죠. 결국 탈북을 결심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먹을 게 없어서. 모두가 비슷한 이유로 북한을 떠났습니다. 굶주림, 억압, 절망, 자유를 찾아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음 브로커가 왔습니다. 라오스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밤길을 떠났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숲을 헤쳤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 무산에서 온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엄마, 딸이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울 뿐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열이 높았고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폐렴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안 돼요. 병원 가면 신고당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다 우리 엄마 죽어요. 딸이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영희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약을 구해올게요. 하지만 위험해요. 괜찮습니다. 마을에 약국이 있을 겁니다. 저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작은 약국이 있었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기침약과 해열제를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경찰을 만날까 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자, 이 약 드세요. 어머니는 약을 먹고 이틀 후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걷기 힘들어했습니다. 저희는 여기 남겼어요. 엄마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들은 먼저 가세요. 우리도 나중에 따라갈게요. 우리는 가슴 아픈 작별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와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넷이서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구간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메콩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밤에 작은 보트를 타고 건넜습니다. 물살이 세고 무서웠지만 견뎠습니다. 드디어 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곳에서 브로커가 마지막 안내를 했습니다. 방콕까지 가세요. 거기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대사관 정문으로 뛰어들어가세요. 경비원들이 막으려 하겠지만 한국어로 한국 사람이에요. 탈북자예요. 하고 크게 외치세요. 그러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게 다입니까? 네. 대사관 안으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태국 경찰도 대사관 안까지는 못 들어와요. 그곳은 한국 땅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방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 앞에 내렸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한국이에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우리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뛰어요. 우리는 대사관을 향해 달렸습니다. 경비원들이 소리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탈북자예요. 도와주세요.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우리는 안전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입니까? 영희가 물었습니다. 아직 한국은 아니지만 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안전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영희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몇 달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대사관에서 우리는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직원들이 우리의 신원을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표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였습니다. 이틀 후에 출발합니다. 인천공항으로 가시는 겁니다. 인천공항이요? 저는 그 이름만 들었을 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영희는 무서워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한국에 갑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늘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후 기장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산과 들과 도시들, 제가 태어난 땅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곳, 남한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 것입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정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탈북자 분들이시죠?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어느 시설로 갔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곳은 하나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교육 시설이었습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 생활 방식을 배우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신기했습니다. 방에는 텔레비전이 있었고 따뜻한 물이 나왔고 하루 3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자유롭게 정치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동무, 아니, 영희, 여기서는 이렇게 대통령을 비판해도 괜찮은가 봐요. 정말 신기해요. 자유가 이런 건가 봐요.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돈 쓰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지하철 타는 법, 휴대전화 사용법,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 강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편의점 가보신 분 있으세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오늘 실습으로 편의점에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단체로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선반마다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과자, 빵, 우유, 음료수, 라면, 도시락, 수백 가지 상품들이 넘쳐났습니다. 여기, 이게 다 팔려고 있는 겁니까? 네. 누구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데 다 팔립니까? 네. 매일 새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 가게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24시간이라니 밤에도 가게가 열려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삼각김밥 하나를 집었습니다. 1,5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가격에 이렇게 큰 김밥을 살 수 있다니. 북한 장마당에서는 이것의 10배는 줘야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계산해보세요. 저는 계산대에 가서 돈을 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또 오라니. 고객에게 감사하다니. 북한에서는 배급을 받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간부에게 감사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북한이 거꾸로였던 것입니다. 밤에 인터넷을 배웠습니다. 컴퓨터로 무엇이든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북한 뉴스라고 쳤습니다.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굶주리는 주민들. 제가 살던 곳에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김철수 소령과 영희 양 탈북, 국가보위부 발칵, 우리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우리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처벌받았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평양 거주 김씨 가족 지방 추방, 탈북자 가족 연좌제 처벌. 저는 기사를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이 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양의 아파트, 아버지의 지위, 안정된 생활, 모두 제 탓이었습니다. 동무, 우는 거예요? 영희가 제 곁에 왔습니다. 부모님이, 여동생이 제 때문에 저도 봤어요. 청진에 계신 제 어머니와 오빠도 끌려가셨대요. 정치범 수용소로.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동무, 우리가 여기 남아 있었다면 우리도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결국 연루돼서 처벌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어요.
영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우리는 각자 집을 배정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었습니다. 저는 영희와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간소하게 했습니다. 하객은 하나원에서 알게 된 탈북자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친척도 없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영희,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저도요, 당신.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해요. 저는 직업훈련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보안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군 경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의 말투가 달랐습니다. 씁니다가 아니라 요를 많이 썼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김치가 덜 짜고, 국이 덜 맵고, 밥이 더 부드러웠습니다.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땅 밑으로 기차가 다니다니. 그것도 몇 분마다 한 대씩 오다니. 사람들은 모두 휴대전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웃어도 잠을 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도 놀랐습니다. 편의점보다 수십 배는 큰 가게였습니다. 온갖 물건이 다 있었습니다. 과일, 채소, 고기, 생선, 옷, 가전제품. 저는 한참을 그냥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또래였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북쪽에서 오셨나 보네. 눈빛을 보면 알아요. 많이 힘드셨죠? 네. 할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남편이 함경도 출신이었어요. 6.25 때 내려오셨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향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가보고 싶다고. 할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젊은이, 여기서 잘 정착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 모두 고향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희도 식당에서 요리를 배워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입니까?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저는 영희를 껴안았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한국 땅에서 태어날 우리 아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랄 우리 아이. 이름은 뭐로 지을까요? 자유롭게 자라라고. 자유? 좋아요. 남자아이면 민준, 여자아이면 서연은 어때요? 요즘 한국에서 많이 짓는 이름이래요.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나라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작고 예쁜 딸. 우리는 이름을 서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서연아, 잘 자라렴. 너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났단다. 내 부모처럼 굶주리지 않아도 되고, 억압받지 않아도 돼. 내가 원하는 꿈을 꾸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서연이를 안고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부모님도 손녀를 보고 싶으실 텐데, 여동생도 조카를 보고 싶어 할 텐데.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유치원에 다닙니다. 친구들과 놀고,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립니다. 저는 회사에서 팀장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식당에서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받아서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개인이 집을 산다는 것이.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공원에 갑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서연이에게 말합니다. 서연아, 저 강 건너가 북쪽이란다. 아빠, 엄마가 태어난 곳이야. 북쪽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계시지. 언젠가 갈 수 있어요? 글쎄, 아빠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거야. 통일이 되면, 밤이면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같은 하늘 아래. 부모님도 이 별을 보고 계실까요? 여동생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영희의 어머니와 오빠는 수용소에서 살아 계실까요? 당신, 후회하지 않아요?
여기 온 것. 영희가 가끔 물어봅니다. 후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프긴 합니다. 가족들 생각하면 저도요. 매일 밤 꿈에 엄마가 나와요. 청진 바닷가에서 저를 부르시는 우리는 서로를 안아줍니다. 우리에게는 서로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서연이가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이곳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가끔 들려줍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학교에 강연을 가서 북한이 어떤 곳인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을, 고향을, 제 이름까지 버리고 여기 왔습니다. 자유의 대가는 이렇게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통일이 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고향에 가서 부모님 산소에 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동강변을 걸으며 딸에게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언제쯤 통일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못 보더라도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볼 수 있을 거라고. 강연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서연이가 뛰어와 안깁니다. 아빠, 그래, 우리 딸, 오늘은 뭐 했어?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림 그리라고 해서 우리 가족 그렸어요. 서연이가 보여주는 그림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서연이, 웃고 있는 가족, 행복한 가족. 저는 그 그림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것이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 비록 부모님을 못 뵙고 고향에 못 가지만 저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영희와 함께 기도합니다. 북한에 계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입니다. 수많은 불빛들, 자유의 불빛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잠듭니다. 내일 또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공원에 가는 평범한 일상. 북한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일상.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보위부장의 여자와 사랑에 빠져 목숨을 걸고 탈출하고 자유를 찾아 이곳까지 온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계신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분단된 조국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직도 북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그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평양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동강변에서 딸에게 말할 것입니다. 여기가 아빠가 태어난 곳이란다.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곳이야.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